조선에서 가장 천한 여인이 한 선비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그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두 사람의 삶을 피로 물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진흙 속에서 시작된 가장 잔혹하고도 눈부신 인연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라는 거대한 기록 뒤에는 차마 문자로 다 적지 못한 수많은 비명이 숨어 있습니다. 한때 한양 땅에서 대대로 충절을 지켜오며 임금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았던 이 참판 댁. 그 고고하던 소슬대문이 무참히 부서지던 그날 아침은 기이하리만큼 하늘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조차 인간의 비극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듯한 냉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영모라니, 이것은 간신들의 간계다. 내 평생 전하를 위해 바친 이 충심을 어찌 이리 비열한 모함으로 더럽힌단 말이냐. 이 참판의 마지막 호통은 채 끝맺지도 못한 채 차가운 칼날 아래 잠들었습니다. 단 하루였습니다. 가문의 영광은 핏물 섞인 흙탕물이 되어 마당 구석으로 쏟아졌고 서가에 가득했던 귀한 서책들은 관군들의 발길질 아래 종이 조각이 되어 흩날렸습니다. 18. 인생의 찬란한 봄날을 만끽해야 할 도령 이휘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이름도 명예도 돌아갈 집도 잃어버린 채 어둠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명문가 자제에 고결했던 비단 도포 자락은 도망치는 발길질 아래 갈갈이 찢겨 나갔고 그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세상의 질서는 단 하룻밤 만에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발바닥이 돌부리에 치여 피가 낭자해져도 그는 달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삶을 향한 의지라기보다 죽음의 공포가 등 뒤에서 밀어붙이는 본능적인 도망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가문의 몰락인 동시에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될 지독한 인연의 서막이었습니다. 사흘이었습니다. 빗물을 받아 마시며 허기를 달랜 지 벌써 사흘째였습니다. 한때 학문을 논하고 세상의 이치를 설파하던 이휘의 머릿속은 이제 오직 밥 한 덩이라는 원초적인 갈망으로만 가득 찼습니다. 아, 선비의 고고한 지조란 얼마나 가벼운 종이장 같던가요. 사흘간의 지독한 굶주림 앞에서는 공자의 인자함도 맹자의 의로움도 아버님이 밤낮으로 들려주시던 가문의 유훈도 그저 한낱 연기처럼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이휘는 시장통 구석, 구정물이 흐르는 어두운 골목길에 주저앉았습니다. 저 멀리 주막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국밥 냄새는 그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문이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그의 야윈 어깨를 짓눌렀고 젖은 옷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몸에 달라붙어 체온을 앗아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휘의 눈에 시장 상인이 버린 쉰 밥덩이가 보였습니다. 흙탕물 속에 뒹구는 그 초라한 덩어리를 보았을 때 그의 손은 뇌의 명령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 그는 무릉덩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라기보다는 굶주린 짐승, 아니 길가에 버려진 병든 개에 가까운 형상이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선비가 아니더냐. 아버님께서 이름 지어주신 이휘가 아니더냐. 어찌하여 내가 이 구정물 속의 밥덩이를 탐내게 되었단 말이냐. 아버님, 저를 보고 계십니까? 이리 구차하게 연명하는 아들의 몰골을 보며 통곡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웃고 계십니까?
그는 내밀었던 손을 거두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핏방울이 맺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천한 요동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지워지고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한기는 뼈마디를 파고들어 영혼까지 얼려버릴 듯했고 이휘는 서서히 의식이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불꽃이 꺼져가고 있던 그때 그의 시야 끝에 기이하고 선명한 붉은 등불 하나가 일렁이며 다가왔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거친 빗소리와 섞여 기이하게 맑은 방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랑, 딸랑. 그것은 이승의 소리가 아닌 듯 청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독한 비린내와 클취가 진동하는 죽음의 골목에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은은하고도 깊은 침향의 냄새가 이휘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승의 문턱까지 마중 나온 생선의 향기 같았습니다. 화려한 자수가 놓인 가마 한 대가 이휘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마의 문이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그 틈새로 새어 나온 빛이 이휘의 초점 없는 눈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한 여인, 기생월향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고한 자태로 가마에서 내려와 진흙탕 속에 처박힌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이휘를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연민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천한 거지를 보는 경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흙 속에 파묻힌 깨진 도자기 파편에서 예기치 못한 광채를 발견한 수집가의 시선과도 같았습니다. 월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비참한 사내에게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불황자인가? 아니면 길을 잃은 가련한 짐승인가? 흙탕물에 절어 형체를 알 수 없으나 저 남자의 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있구나. 그 불씨가 세상을 향한 지독한 증오인지 아니면 죽어도 버리지 못하는 헛된 자존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리 허망하게 꺼져버리기엔 그 눈빛이 너무도 맑지 않은가. 흥미롭구나. 이 진흙탕 속에 어울리지 않는 저 눈빛이라니. 월향은 천천히 우산을 기울였습니다. 쉼 없이 쏟아지던 차가운 비가 멈췄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의 붉은 우산 아래로 이휘의 비루한 세상이 잠시 피신한 것이었습니다. 이휘는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 자신을 내려다보는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옷자락과 하얀 얼굴, 그리고 흔들림 없는 깊은 눈동자. 가져가기엔 너무 무겁고 버리기엔 아까운 인연이로군요. 그 눈빛. 아직 지키고 싶으십니까? 누구신데 이 천한 자를 관여하시는가? 나를 그냥 죽게 두지 않고. 천하고 귀한 것은 사람이 스스로를 포기할 때 정해지는 것입니다. 일단 사십시오. 살아남아 당신의 그 눈빛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하십시오. 따질 것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는 살아서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고 묻는 서늘한 독촉이자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독촉이 이휘에게는 그 어떤 성인의 가르침보다 강렬한 생명의 끈이 되었습니다. 이휘는 그녀의 손을 잡을 기력조차 없이 다시 의식을 잃었지만 감기는 그의 시야 속에는 그 붉은 우산의 선명한 색깔이 평생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찍혔습니다. 월향은 시종들을 시켜 그를 가마에 태우라 명했습니다.
기생이 몰락한 대역죄인의 아들을 거둔다는 것. 그것이 어떤 풍파를 몰고 올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이휘의 얼굴에서 그녀는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빗물이 흐르는 거리가 아니라 은은한 촛불이 일렁이는 아늑한 온기였습니다. 비릿한 피 냄새와 흙내 대신 방 안을 가득 채운 것은 정갈한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맑은 향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은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찢어진 도포 대신 누군가 정성껏 내어놓은 새 옷이 머리맡에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단아한 발소리, 그리고 문이 열리며 나타난 월향의 모습. 그녀는 여전히 표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그 눈에는 아주 미세한 호기심과 긴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좀 정신이 드십니까, 선비님? 선비님. 그 한마디가 이휘의 가슴에 날카로운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거지가 아닌, 불황자가 아닌, 다시 선비로 불러준 첫 번째 목소리. 이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목숨은 더 이상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신분을 넘어 세상의 모든 법도를 넘어선 두 사람의 기묘하고도 고통스러운 인연은 그렇게 장대비 쏟아지는 한양의 뒷골목에서 비로소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월향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거둔 이 사내가 훗날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되리라는 사실을. 재앙은 금빛의 얼굴을 하고 찾아온다네. 사람의 목숨이란 참으로 끈질기고도 비겁한 것입니다. 사흘 밤낮을 빗물과 진흙 속에서 죽음만을 갈구하던 이휘였지만 따뜻한 온돌방의 온기와 코끝을 간지럽히는 차 향기 앞에 그의 육신은 무섭도록 빠르게 평온을 찾아갔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 그를 덮고 있던 것은 거친 가마니가 아니라 부드러운 명주 이불이었고 귓가를 때리던 장대비 소리는 어느덧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규칙적인 낙수 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뼈마디마다 스며들었던 한기는 여전했으나 정신은 기이하리만큼 맑았습니다. 머리맡에는 정갈하게 접힌 새하얀 도포와 갓이 놓여 있었습니다. 비록 명문가 자제의 것만큼 화려한 비단은 아니었으나 누군가 정성을 다해 다리고 매만진 흔적이 역력한 옷이었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문가에 서 있는 것은 어제 그 붉은 우산의 주인 월향이었습니다. 촛불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어젯밤 빗속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단아하고도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와 찻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휘는 그녀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명색이 선비인 자신이, 그것도 대역죄인의 신분으로 기생의 방에 누워 보살핌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날카롭게 긁어내렸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살렸는가? 그저 길가에 버려진 시신으로 남게 두지 않고 왜 이런 수모를 겪게 하는가? 수모라 하셨습니까? 죽는 것이 고결한 것이고 사는 것이 수모라 믿으신다면 선비님의 그 자존심은 고작 죽음보다 가벼운 것이었군요. 제가 본 것은 쓰러진 거지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선비님께서 스스로를 시신이라 믿으신다면 지금 당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월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 밖은 여전히 차가운 밤 공기가 감돌고 있었고 그에게는 돌아갈 곳도 반겨줄 이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존심보다 깊은 곳에서 살고 싶다는 비겁하고도 절박한 욕망이 그의 덜덜 떠는 손을 붙잡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휘의 몸은 서서히 기력을 회복해 갔으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운 구렁텅이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월향은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끼니 때마다 정갈한 상을 내어왔고 그의 해진 옷을 수선해 두었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월향은 평소와 달리 찻상 대신 묵직한 보따리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보따리가 풀리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반듯한 붓과 벼루, 그리고 몇 권의 귀한 서책들이었습니다. 이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것들은 선비에게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으나 지금의 그에게는 가장 뼈아픈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고문 도구와 같았습니다. 이제 기력을 찾으셨으니 다시 시작하십시오. 선비님의 가문이 무너진 것은 임금의 뜻일지 모르나 선비님의 학문이 멈추는 것은 오직 선비님의 뜻입니다. 이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붓대를 쥔 손에 점점 힘이 들어갔고 그의 숨이 눈에 띄게 거칠어졌습니다. 내 인연, 내가 무엇을 안다고 감히 내게 공부를 논하느냐. 기생의 돈으로 산 붓으로 글을 쓰는 것이 선비의 도리라 생각하느냐.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이런 동정은 받지 않겠다. 이휘는 홧김에 붓을 들어 방구석으로 내던졌습니다. 벼루가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방 안에는 서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월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바닥에 떨어진 붓을 주워 올렸습니다. 기생의 돈이라 하셨습니까? 이 붓과 서책은 제가 손님들에게 웃음을 팔아 번 돈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제 마지막 비녀를 팔아 마련한 것입니다. 선비님께 이것은 동정일지 모르나 저에게는 제 생명을 나누어 드린 것입니다. 정녕 선비님의 자존심이 이 비녀 한 개보다 못하단 말씀이십니까? 월향의 눈에 처음으로 미세한 떨림이 서렸습니다. 이휘는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 맺힌 작은 상처들과 평소와 달리 장식 하나 없이 수수한 그녀의 머리 모양이 비로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내던졌는지, 그리고 자신이 내뱉은 말이 그녀의 진심을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았는지를 말입니다. 이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침묵은 장대비보다 더 무겁게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선비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 뒤에 숨어 그녀의 희생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월향의 시선이 잠시 과도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그녀의 숨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월향이 결국 결심한 듯 조용히 곁에 놓인 작은 과도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휘가 미처 말릴 틈도 없이 그녀는 자신의 검지 손가락 끝을 날카롭게 베어냈습니다. 아니, 무슨 짓이냐. 이휘가 당황하여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월향은 차갑게 그를 밀쳐냈습니다. 그리고는 벼루 옆에 놓인 하얀 종이 위에 피 묻은 손가락을 가져갔습니다.
거친 종이 위로 붉은 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녀가 쓴 것은 단 2글자, 의리였습니다. 선비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리는 높은 관직에 올라 임금께 충성하는 것뿐입니까? 제가 아는 의리는 자신을 믿어준 사람의 진심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피는 제 맹세입니다. 선비님께서 다시 일어설 때까지 저는 당신의 그림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붓을 꺾지 마십시오. 종이 위로 번져가는 붉은 핏자국은 그 어떤 먹물보다 선명하고 무거웠습니다. 이휘는 그 글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기생의 신분으로 선비에게 의리를 논하다니. 하지만 그 순간 이휘는 느꼈습니다. 신분의 귀천 따위는 이 방 안의 열기 속에 이미 녹아 없어졌음을.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붓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내 결코 이 붉은 글자를 잊지 않겠네. 내 반드시 장원급제하여 가문의 명예를 되찾고 그대의 이 은혜를 세상 가장 높은 곳에서 갚으리라. 그날 밤부터 월양의 방에서는 밤마다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휘는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여도 그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월향은 그 옆에서 말없이 먹을 갈았습니다. 타각사각 먹이 벼루에 갈리는 소리는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약조가 되어 깊은 밤을 채워나갔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평온했으나 방 밖의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잔인했습니다. 월향이 몰락한 선비를 숨겨주고 뒷바라지한다는 소문은 기방을 넘어 온 저작거리에 퍼졌습니다. 동료 기생들은 그녀를 보며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월향이 전연히 제정신이 아니지. 금지옥엽 자라온 선비 놈이 밥이나 빌어먹을 줄 알지. 글 읽어 어디다 쓴대. 나중에 급제라도 하면 기생 따위 쳐다나 보겠어? 거지 새끼 하나 들여놓고 상전 대접을 하더니 결국 지 발등 지가 찍는 게지. 월향은 그런 조롱을 들을 때마다 더욱 꼿꼿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벽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월향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기방의 허드레시를 도맡아 하며 월향이 부유한 양반의 첩이라도 되어 편히 살기를 바랐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미친년아. 당장 저 놈을 내쫓지 못해. 내 비녀까지 팔아넘겼다며. 기생이 선비 인생 망친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작정했어. 저 놈은 대역죄인의 자식이야. 엮이면 우리 다 죽어. 아버님,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사람이 사람을 믿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분이 다시 일어서는 것이 제 유일한 희망입니다. 부녀의 다툼 소리는 얇은 문창지를 넘어 이휘의 귀에도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이휘는 붓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 머무는 것 자체가 월향에게는 목숨을 건 도박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가고 싶었으나 월향이 피로 쓴 일이라는 글자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지금 나가는 것은 비겁한 도망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더욱 세차게 책장을 넘겼습니다. 눈물인지 먹물인지 모를 액체가 종이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계절은 바뀌어 창밖의 나무잎이 빛바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수천 번의 먹질과 수만 번의 낭독 끝에 이휘의 문장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다듬어졌고 그의 눈빛은 몰락한 선비의 비굴함을 벗어던지고 다시금 명문가의 기계를 되찾았습니다.
월향은 매일 밤 그의 곁을 지키다 지쳐 잠들곤 했습니다. 이휘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학문이 아닌 사람을 공부했습니다. 그녀의 야윈 어깨, 붓질 소리에 맞춰 오르내리는 숨소리, 그리고 등불에 비친 그녀의 평온한 얼굴. 그는 조용히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신분이라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었고, 과거라는 지우지 못할 상처가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방 안에서 등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보낸 수많은 밤은 그 모든 장벽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려주게. 내 반드시 이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그대에게 약속한 그날을 가져오겠네. 창밖으로 새벽 달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결전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예고하듯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겨울보다 따뜻한 약속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머지않아 찾아올 그 시험이 이들의 의리와 약속을 잔인하게 시험하게 되리라는 것을.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마침내 운명의 주사위가 던져질 과거 시험 날이 밝았습니다. 3년이라는 긴 세월, 등불 아래서 먹을 갈고 문장을 다듬던 고통의 시간들이 오늘 단 하루의 과지 위에 쏟아져야 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당, 이휘는 정갈하게 다려진 도포를 입고 월양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밤보다 깊고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월향은 말없이 이휘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정성스러웠으나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험이 끝나면, 이 문을 나서면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선비님, 가슴속에 품으셨던 그 문장을 세상에 다 쏟아내고 오십시오. 결과가 어떠하든 이곳의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가 갈아준 먹으로 쓴 글이네. 내 반드시 장원으로 답하여 그대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겠네. 돌아오면 그때는 내 정식으로 그대에게 청혼할 것이니 부디 나를 기다려주게. 이휘는 단호하게 몸을 돌려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월향은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간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엔 이휘가 밤새 공부하며 손때 묻힌 낡은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길한 예감을 억누르며 그녀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신분이 아닌 오직 사람으로서 지켜온 이 의리가 부디 피눈물로 돌아오지 않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과거장의 열기는 뜨거웠고 전국의 수재들이 모인 그곳에서 이휘의 필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가문의 몰락이라는 지옥을 경험하고 기생의 방에서 의리를 배운 그의 문장은 다른 유생들의 화려한 수사구와는 궤를 달리했습니다. 그것은 살고자 하는 의지였고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서슬 퍼런 칼날이었습니다. 장원, 이휘. 마침내 그의 이름이 한양의 하늘 아래 울려 퍼졌습니다. 멸문지화의 낙인이 찍혔던 가문에서 장원급제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왕은 그의 문장에 감탄하며 친히 어사화를 하사했습니다. 그대의 문장에는 뼈가 있고 피가 흐르는구나. 가문의 허물을 딛고 일어선 그 기계가 가상하니 내 장차 그대를 중히 쓰겠다. 이휘는 머리에 붉은 어사화를 꽂고 광화문 거리를 행차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몰락한 선비의 기적 같은 귀환에 온 장안이 들썩였습니다.
꽃가루가 휘날리고 풍악 소리가 귓가를 때렸으나 이휘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 보랏빛 저고리를 입고 등불 밑에서 졸고 있던 월향의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화려한 행렬을 뒤로 하고 가장 먼저 월향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선 그가 월향을 껴안으며 외쳤습니다. 월향아, 내가 해냈다. 우리가 이겼단 말이다. 월향은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인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감한 슬픈 비명이기도 했습니다. 승전고 소리는 금방 잦아들었습니다. 현실은 꽃길이 아니라 날카로운 얼음판이었습니다. 장원급제자 이휘에게는 조정의 실권자인 김대감을 비롯한 권력가들의 혼담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가문을 다시 일으키려면, 조정에서 뿌리를 내리려면 강력한 뒷배가 필요했습니다. 김대감은 이휘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서방, 자네의 재주가 아깝네. 하지만 장원급제라는 이름표만으로는 이 험한 조정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내 여식과 혼인하게. 그러면 자네 가문의 복권은 물론 내 자네를 정승의 반열까지 끌어주겠네. 대감, 송구하오나 소생에게는 이미 혼인을 약조한 이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지켜준 여인입니다. 그 기생 계집을 말하는 것인가? 이보게, 이서방,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사내의 의리는 가문을 세우는 데 쓰는 것이지 천한 기생의 치마 폭에 낭비하는 것이 아니야. 조정 관리들이 자네 뒤에서 무어라 수군거리는지 아나. 기생 집에서 글 배운 놈이라네. 그 꼬리표를 달고 임금을 보필하겠다고? 김대감의 말은 가시가 되어 이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월향을 선택하는 순간 가문의 복권은 물 건너가고 동료, 관리들의 집단 따돌림과 멸시가 시작될 것이 뻔했습니다. 밤마다 이휘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는 장원급제자의 당당한 모습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겁에 질린 몰락한 소년이 숨어 있었습니다. 관복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월향과의 약속은 점점 부서지기 쉬운 유리,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밤늦게 월향을 찾아가는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월향이 갈아준 먹으로 쓴 글이 이제는 그녀를 쳐내는 무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월향의 방. 예전과 다름없이 등불은 밝았고 월향은 묵묵히 먹을 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를 흐르는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휘는 월향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눈을 보면 자신의 비겁함이 낱낱이 파헤쳐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선비님. 아니, 이제 이 날이라 불러야겠군요. 요즘 조정일이 그리 고되십니까? 안색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그렇다네. 가문을 다시 세우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 챙겨야 할 사람도 많고 가야 할 자리도 많군. 김대감 댁에서 혼담이 오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긍정보다 더 잔인하게 월향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월향은 벼루 위에 놓인 먹을 더욱 세게 눌러 갈았습니다. 투 하는 소리와 함께 먹이 반으로 부러졌습니다. 3년 전 이휘가 붓을 꺾으려 할 때 그녀가 피로 쓴 일이라는 글자가 종이 위에서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월향아, 내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은 때가 좋지 않아. 내가 힘을 가져야 너를 당당히 데려올 수 있지 않겠느냐.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힘을 가지면 그때는 저를 데려오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는 더 큰 힘을 갖기 위해 저를 더 깊은 곳에 숨기셔야 합니까? 저는 나리의 출세를 막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기생이 아닌 사람으로 봐주겠다던 그날의 눈빛만은 잃지 마십시오. 이휘는 월향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관복에서 나는 화려한 향취가 월향의 방에 남은 침향과 뒤섞여 기괴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이휘의 등 뒤로 월향의 흐느낌이 들려오는 듯했으나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발걸음은 권력이라는 차가운 괴물의 입속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김 대감은 이휘의 앞에 혼인 서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이복에 이 종이 한 장에 자네 가문의 천년 영광이 달렸네. 오늘 밤 이 서명을 마치면 내일 아침 자네 아버님의 복권 교지가 내려갈 것이야. 자네 어머니와 누이들의 노비 신분도 풀리겠지. 이래도 망설일 텐가? 가족, 가문, 복수, 그리고 출세. 그 거대한 단어들이 이휘의 눈앞을 가렸습니다. 월향이라는 작은 등불은 이제 거대한 태양 앞에 가려진 희미한 별빛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휘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월향이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 피로 썼던 일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붓을 들어먹을 적셨습니다. 그의 이름 석자가 종이 위에 새겨지는 순간 이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습니다. 그것은 선비로서의 마지막 절개였고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진심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월향의 방에 있던 등불이 힘없이 흔들리다 툭 하고 꺼졌습니다.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이휘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가장 소중한 자신을 잃어버린 채 권력의 꼭두각시가 되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꽃길이 그의 발밑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고 거리에는 이정승댁 장남과 김대감댁 여식의 혼례를 축하하는 풍악 소리가 드높았습니다. 재앙은 금빛의 얼굴을 하고 찾아온다네. 붉은 관복을 입고 백마에 올라탄 이휘의 모습은 세상 모든 사내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가문은 복권되었고 노비로 끌려갔던 어머니와 누이들은 다시 비단옷을 입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습니다. 단 한 사람, 월향이라는 이름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행렬이 시장통을 지날 때 이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멀리 인파 속에서 익숙한 보랏빛 저고리가 보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시선을 정면으로 고정했습니다. 지금 뒤를 돌아본다면 그가 쌓아 올린 이 모래성이 단숨에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월향은 예전 그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등불조차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녀 앞에는 이휘가 두고 간 낡은 책 한 권과 3년 전 그가 장원급제하면 선물하겠다며 사두었던 새 가신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멀리서의 풍악 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눈물은 사흘 밤낮을 흘러
메말라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월향은 천천히 검은고를 끌어당겼습니다. 이휘가 글을 읽을 때 그녀가 곁에서 연주하던 그 악기였습니다. 그녀는 줄 하나를 튕겼습니다. 징 하고 울리는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갈랐습니다. 날이 사람의 의리는 변치 않는 바위와 같다 하셨지요. 하지만 권력이라는 파도 앞에 그 바위는 모래알보다 가벼웠나 봅니다. 월향은 마지막 힘을 다해 검은고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줄이 끊어짐과 동시에 그녀의 손가락에서 선연한 핏방울이 맺혔습니다. 3년 전 그를 위해 일기를 썼던 그 손가락이었습니다. 월향은 그 피를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이 방에 남겨진 이휘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가 쓰던 벼루, 그가 꺾으려 했던 붓, 그리고 그가 선물했던 비녀까지. 그녀는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울며 불며 매달렸으나 월향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휘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한양의 기억 속에서 스스로를 지우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배신당한 여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복수이자 동시에 그를 향한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날이 부디 그 높은 곳에서 행복하십시오. 다시는 저 같은 천한 기생의 그림자조차 마주치지 마시고. 세월은 쏘아놓은 화살처럼 흘렀습니다. 이휘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김대감의 사위라는 강력한 배경과 본인의 탁월한 정무 능력은 그를 최연소 정승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이제 임금의 오른팔이자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조정의 실세가 되었습니다. 가문은 예전보다 더 큰 영화를 누렸고 그의 자제들은 명문가 규수들과 혼인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화려한 정승판서의 저택에는 기이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이휘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침실에 놓인 화려한 비단 이불이 가끔은 흙탕물에 젖은 거친 가마니처럼 느껴졌고 산의 진미가 가득한 상 앞에서도 그는 늘 허기를 느꼈습니다. 그는 서재 한 구석, 깊숙이 숨겨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는 빛바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붉은 핏자국으로 쓰인 일이라는 두 글자. 세월이 흘러 피의 색은 검게 변했으나 그 문자가 뿜어내는 기운은 여전히 이휘의 심장을 압박했습니다. 나는 다 가졌느니라. 가문을 살렸고 부모님께 효도했으며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리 가슴 한쪽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린 것인가? 그는 월향을 수소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람처럼 사라져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소문에는 어느 절로 들어갔다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느니 하는 흉흉한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이휘는 성공의 대가로 자신의 영혼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매일 밤 깨닫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다는 것은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벼랑 끝에 서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휘를 시기하던 정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그의 아버지를 무너뜨렸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역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치밀했습니다. 이휘가 남모르게 보관하고 있던 아버님의 유품 속에 자짜 서신을 끼워 넣었고 그가 추진하던 북방 정벌 계획을 임금의 자리를 노리는 반역의 증거로 둔갑시켰습니다. 정승 이휘, 그대를 믿었거늘 그대 역시 아비의 길을 가려 하는가?
당장 이휘를 을금부에 하옥하고 그 가솔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역사는 잔인하게 반복되었습니다. 이휘는 정승의 관복을 벗지 못한 채 끌려갔습니다. 화려했던 저택은 다시 봉인되었고 가족들의 비명은 10년 전 그때처럼 한양의 밤을 뒤흔들었습니다. 옥방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이휘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하늘이 나를 벌하시는구나. 의리를 배신하고 얻은 이 자리가 결국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어. 아버님, 월향아. 이것이 나의 최후인가 보구나. 그는 이번에는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모든 동료는 등을 돌렸고 장인인 김 대감조차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휘와의 관계를 끊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절망이 그의 눈앞을 가리던 그때 옥방 문 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추국이 시작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휘는 죽음을 예감하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옥사를 지키던 간수들이 조용히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옥문 너머로 검은 망토를 뒤집어 쓴 의문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이휘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누구냐? 나를 죽이러 온 자객이냐? 그림자는 대답 대신 창살 틈으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나온 것은 아주 낡고 때 묻은 비녀 한 자루였습니다. 이휘의 심장이 멎을 듯 요동쳤습니다. 그것은 10여 년 전 월향이 그에게 붓을 사주기 위해 팔려다가 남겨두었던 그녀의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정녕 나리 아직 죽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은 나리를 버렸으나 나리가 잊었던 그 의리는 아직 나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일 추국장에서 이 서신을 임금께 보이십시오. 그림자는 비녀와 함께 두꺼운 서찰 뭉치를 건네고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이휘는 비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버렸던 여인, 자신이 배신했던 그 사랑이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습니다. 을금부 추국장에는 서슬 퍼런 칼날보다 더 차가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정승의 관복은 갈갈이 찢겨 나갔고 이휘의 몸은 모진 고문으로 인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임금은 보좌에 앉아 배신감에 가득 찬 눈으로 이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그를 아꼈던 마음이 컸던 만큼 분노 역시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휘, 내 이놈. 내 너를 정승의 자리에 앉히고 나라의 기틀을 맡겼거늘. 네, 어찌 아비의 전처를 밟아 영모를 꾀한단 말이냐. 이 서신에 적힌 내 인장을 보고도 발뺌할 셈이냐. 정적들이 조작한 가짜 증거들은 너무도 완벽했습니다. 이휘를 구하려던 동료들은 이미 침묵하거나 등을 돌렸고 장인인 김 대감마저 내 저런 역적의 놈을 사위로 삼은 것이 평생의 한이다라며 앞장서서 처형을 주장했습니다. 이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육신의 고통보다 아픈 것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공든 탑이 허무한 거짓 앞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품 안에는 어젯밤 어둠 속에서 건네받은 작은 비녀와 서찰 뭉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지옥 속에서 유일하게 타오르는 불씨였습니다. 이휘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10년 전 진흙탕 속에서 월향을 처음 마주했을 때처럼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하, 소신, 죽음은 두렵지 않사오나 진실이 묻히는 것은 차마 견딜 수 없사옵니다. 여기 소신이 아닌 진짜 역적들이 누구인지 증명할 서찰들이 있사옵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휘가 서찰을 올리려는 찰나 추국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관군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한 여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보랏빛 저고리에 흰 치마, 세월이 흘렀어도 변치 않는 기품을 지닌 여인. 바로 월향이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좌중은 술렁였습니다. 천한 기생이 감히 국문장에 발을 들이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 천한 계집을 당장 끌어내라. 김대감이 소리쳤으나 월향은 아랑곳하지 않고 임금 앞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여기 이 서찰들은 이휘 대감이 쓴 것이 아니라 저기 앉아 계신 김대감과 정적들이 지난 10년간 모의한 영무의 기록들입니다. 저는 기생의 신분으로 그들의 술자리를 지키며 그들이 흘린 한마디, 그들이 태우려던 쪽지 한 장을 10년 동안 모아왔습니다. 월향의 목소리는 추국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면사포를 벗어 던졌습니다. 드러난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으나 그 눈빛만은 10년 전 이휘를 살려냈을 때처럼 서슬퍼렇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김대감의 친필이 담긴 밀서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 서찰들에는 이휘를 영무로 몰아넣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임금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뇌물을 뿌린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휘는 멍하니 월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버렸던 여인, 자신이 배신했던 그 사람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둠 속에서 칼날을 갈고 있었다는 사실에 심장이 터질 듯 아파왔습니다. 진실은 태양과 같아서 아무리 가리려 해도 결국 구름을 뚫고 나오는 법입니다. 월향이 가져온 결정적 증거 앞에 김대감과 일당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의 분노는 이제 이휘가 아닌 간신들을 향했습니다. 감히 내 눈을 속이고 충신을 해하려 한 것도 모자라 영무를 꾀하다니. 당장 저들을 효수하고 그 가산을 몰수하라.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이휘의 결박이 풀리고 그는 정승의 권위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휘에게는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린 채 떨고 있는 월향에게 다가갔습니다. 월향아, 내가 어찌 나 같은 놈을 위해 이 험한 세월을 보냈단 말이냐. 나는 너를 버렸고 너를 잊었으며 내 출세를 위해 너를 배신했거늘. 나리, 제가 쓴 피의 글자를 기억하십니까? 의리라 하였습니다. 나리가 저를 잊었을지라도 제가 나리를 믿었던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리를 구한 것이 아니라 제가 믿었던 그날의 의리를 지킨 것뿐입니다. 이휘는 그녀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에 부드러웠던 손은 온데간데 없고 정보를 수집하고 증거를 모으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흉터가 가득한 손이었습니다. 이휘는 그 손을 자신의 얼굴에 대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정승의 체면도 사대부의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은 채 그는 오직 한 여인의 연인으로서 통곡했습니다. 위기가 지나가고 이휘는 다시 정승의 자리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전의 이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임금에게 간청했습니다. 전하,
소신에게 베푸신 은혜는 만극하오나 소신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의리가 있사옵니다. 저기 저 여인을 소신의 정실 부인으로 맞이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생을 정승의 부인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조선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신하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나라의 정승이라는 자들이 권력을 위해 배신을 일삼을 때 천하다 손가락질 받던 이 여인은 홀로 나라의 정의와 한 사람의 의리를 지켰습니다.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천하단 말입니까? 만약 이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할 수 없다면 소신 이 관복을 벗고 다시 진흙탕 속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휘의 사자 후에 조정은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기계는 10년 전 장원급제했을 때보다 더 높고 푸르렀습니다. 임금은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승의 말이 옳다. 신분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한 의리가 그 사람의 품격을 만드는 법이다. 내 친히 정경 부인의 첩지를 내릴 것이니 두 사람은 만백성의 귀감이 되도록 하라. 이휘는 월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월향의 눈에 드디어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10년의 한 흔히 녹아내리는 눈물이자 세상의 모든 벽을 허물고 얻어낸 진정한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이휘는 정계에서 물러나 한적한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오후, 두 사람은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마을 길을 산책했습니다. 10여 년 전 진흙탕 속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제 그 우산은 한 사람의 동정이 아니라 두 사람의 온전한 사랑을 덮어주는 지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월향아, 그때 그 진흙탕 속에서 나를 왜 살렸느냐? 솔직히 말해보거라.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눈빛이 살아있었다고. 그 눈빛이 언젠가 저를 이리 따뜻하게 바라봐 줄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며 웃었습니다. 신분이라는 장벽은 높았고 권력이라는 유혹은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등불 아래에서 나누었던 작은 약속과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우했던 일이었습니다. 기생월향과 선비 이휘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분은 사람이 만들었으나 사랑과 의리는 하늘이 내린 것이라는 진리를 남긴 채 말입니다. 비 내리는 풍경 속으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멀어져 갑니다.